8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약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기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뒷걸음질 쳤으나 애플의 강세 랠리로 지수는 나름 뒷심을 발휘하며 3대 지수는 모두 전거래일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기대감이 꺾인 데다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도 부담이 됐습니다. 영국은 0.18% 하락했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09%와 0.3% 내렸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날보다 4센트 내린 배럴당 95달러 97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금리 상한선을 설정해 국채 매입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ECB가 해명하고 독일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유럽 중앙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유로존 국채 매입 계획을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유로존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서는 유로존 각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약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이날은 미국 쪽에서 별다른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ECB의 국채 매입 기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데요. 그래도 애플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수는 나름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들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 글로벌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글로벌 핫이슈 인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 정부는 기축시한 2년 연장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독일 쪽에서 여전히 반대 의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양국의 외무장관이 먼저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네. 이런 점에서 독일의 외무장관이 그리스에 현재 요구하고 있는 긴축 이행 연장 이런 부분에 좀 어렵겠다라는 입장을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 총리가 방문하기 전에 외교 관례상 외무장관들이 먼저 만나서 실무 안건을 조율하는 것이 이제 순서인데요. 여기서 이제 독일의 귀도 베스테벨레 외무장관이 그리스 드미트리스 아브라모플로스 외무장관에서 회동해서 현재 안건의 가장 좋은 중요한 주제죠. 그리스의 긴축이행 2년 연장 이런 부분이 어렵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24일 사마라스 총리가 메르켈 총리와 회담을 갖더라도 현재 그리스가 원하는 답변을 가져가지 못할 수 있는 걱정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독일의 외무장관은 베스테벨레 외무장관은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는 것은 긴축 이행을 성실히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될 것으로 현재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스 입장은 현재 115억 유로 규모의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있을 긴축 이행에 대해서 2016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스가 갚아야 할 빚은 더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긴축 연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독일의 반대는 더 완강해지고 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네. 유럽 증시의 가장 이제 큰 화두가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독일과 EU, 그다음에 프랑스의 입장이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독일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그리스의 사마라스 총리가 회담을 통해서 그리스가 요청하는 수순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이 이에 대해서 현재 반대 입장을 개진한다면 25일 그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별반 좀 맥빠진 내용이 도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EU의 장클로드 융커 의장과 먼저 만나게 돼 있습니다. EU 쪽에서는 다소 긴축위원회 연장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독일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현재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리스의 현재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달에 32억 유로의 3개월물 채권 발행은 비교적 우호적으로 현재 넘어가고 있지만 그렉시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시티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그렉시트 가능성을 현재 90%까지 올리고 있는 입장이라 그리스의 입장이 현재 아주 녹록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어제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금리 상한선을 설정해서 국채 매입에 나설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시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죠. 독일 쪽에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공교롭게 이 국채금리 상한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도는 독일의 슈피겔지가 보도를 어제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ECB가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요. 이 내용은 ECB가 회원국의 국채금리의 목표 설정을 취해서 이보다 국채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무제한적으로 시장에서 매입을 해서 국채금리를 떨어뜨려 주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CB 관계자는 현재 집행위원 일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현재 이 내용이 공식적인 의제로서 집중적으로 토의된 적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이렇게 추측성 보도를 자꾸 내는 것은 ECB 입장에서 별로 달갑지 않다라는 얘기까지도 곁들였습니다. 이렇게 슈피겔지가 ECB의 국채금리 상한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자 즉각적으로 이는 매우 위험하고 국채금리 안정은 각국 정부와 의회가 이런 부분에서 힘을 모아야지 ECB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는데요. 이런 슈피겔지의 추측성 보도에 따른 ECB와 분데스방크의 해프닝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애플의 신제품 출시 기대감에 또다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미국 증시 역사상 시가총액 최대 기업으로 등극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소식은 좀 밝은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로서는 오늘 매우 역사적인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 그 수치상으로 바뀐 날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기존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6,205억 8천만 달러로 이 기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애플이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하면서 이 기록을 이제 다시 쓰게 됐습니다. 장중에는 6,210억 달러까지 시가총액이 올랐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애플 주가는 2.63%가 오른 665달러 15센트에 마감하면서 시가총액은 6,235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종전 기록은 마이크로소프트가 99년도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2012년에 새로운 기록이 경신이 됐으니까요. 매우 오랜만에 나온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다음 달에 있을 아이폰 5 출시 예정 때문에 그 애플의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도 많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종전 800달러에서 100달러를 올린 900달러로 상향하는 등 애플의 현재의 분위기는 매우 좋은 추세가 현재까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탈리아 소식인데요. 이탈리아의 3위 은행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방카 몬테파치 디 시에나가 일부 지분을 정부에 넘기기로 했다고 하죠. 네. 은행의 이름이 매우 길어서요. 네. 발언, 그러니까 얘기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1472년도에 설립된 이탈리아의 가장 오래된 그 은행입니다. 방카 몬테 데이 파치 디 시에나인데요. 정부 차입금을 현재 이자를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달 28일 날 2분기 실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약 10억 유로의 손실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서 결국 이자 1억 6천만 유로를 현재 갚을 길이 묘연한 상태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방카몬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정부에 매각하겠다라는 입장을 현재 정부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2009년 정부로부터 방카몬데 은행은 약 19억 유로를 차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재 이자를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주식으로 이를 갚게 될 경우에는 장부상 주식 가격으로 평가한 지분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 약 3배 내지 4배 이상의 높은 장부가로 넘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방카몬데 입장에서는 비교적 현재 좋은 그런 딜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만삭스의 경고가 또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이 경제를 강타하기 전에 주식시장을 떠나라. 앞으로 지금부터 10% 이상 추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내용의 그런 얘기를 골드만삭스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올해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좀 날렸습니다. 작년에도 채무한도 상향 조정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S&P 500 지수가 단기간에 11% 가까이 떨어진 그 홍역을 치른 바가 있는데요. 이달 말에 금년 말에 11월 6일인데요. 현재 롬니 후보와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맞붙고 있는 대선 관련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힘겨루기 때문에 재정 감축 합의안이 생각보다 더디거나 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고요. 이런 내용이 증시에 들이우게 될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연말 주가가 1250포인트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가 약 1418포인트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약 12% 전후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위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서 대비할 것을 현재 주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즌베스트 심기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요. 뉴욕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소폭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심기현 대표님,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약보합권에서 좀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대감과 그리고 약간의 실망감 공존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 3.56포인트 0.03% 하락한 13,200
271.64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나 소폭 하락세 보였는데 0.38포인트 0.01% 하락한 3076.21을 기록을 하였고 S&P 500 지수 역시나 0.03포인트 거의 변동폭이 없는 상황으로 1418.13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ECB가 국채금리 상한선을 정해 이를 넘겨서는 국가의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할 것이라는 보도에 따른 기대감 작용하였지만은 ECB가 이를 일단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고 독일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약간은 좀 실망감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애플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로 인해 갖고 전반적으로 증시가 좀 보합권에서 움직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소폭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유럽권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 0.51% 하락한 271.45를 기록을 하였고 국가별로는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8% 하락세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0.09%대 0.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0.8%, 1.3% 하락세 보이면서 대부분의 유럽 증시 역시나 좀 하락세 보였다는 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 어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주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여러 이벤트를 앞두고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또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살펴봐 주시죠. 네. 한번 보시면 일단은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약보합의 모습은 끝났지만 거기 안에서 한번 보시면 애플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와 반대로 국내 증시를 한번 보시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약보합의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반등의 모습이 나타났지만요. 주가 흐름 자체는 지금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판단할 때 9월 달에 있을 애플의 아이폰 5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와 같은 시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 그 연장선에 있는 마지막으로 일어날 법정 싸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어림짐작을 조금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이 발빠르게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보시면 2011년 8월달 이후에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요. 지금 주가 모습이 빠지면서 일반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나라의 지수 자체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못 하실 정도로 개별주 종목들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지수는 조금 왜곡된 면이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이 조금 필요한 상태다. 그래서 전고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정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의 그런 특별한 호재성 재료가 남아있는 만큼 아직은 조금 더 긍정적인 추이를 조금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국내 증시로 오늘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본다면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에 매수 물량이 들어왔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을 일관했습니다. 그런 포지션 자체가 오늘의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1950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크게 잡으시는 게 좋은데 1900선은 안정권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서 코스닥 개별주라든지 아니면 의약품 쪽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군을 좀 선택을 하셔서 또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역시 오늘도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잘 살펴봐야 하겠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거래 연속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죠. 심기현 대표님, 마감 상황 살펴봐 주세요. 네, 우선은 분위기 계속적으로 좀 비슷한 움직임으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피는 소폭 하락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동폭 거의 없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거래 연속 상승 흐름 보이면서 490선 회복에 성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일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포인트 하락세 보였습니다. 1946.31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90.13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 0.5% 상승 흐름 보이면서 역시나 거래소 시장이 횡보 및 조정 양상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 흐름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수급상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에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계속적으로 매수세 보였지만은 어제장에서 약간은 매수 금액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은 아쉬운 하루였다고 정리해드리겠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과 그리고 거래소에서 계속적으로 좀 팔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에 있어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눈에 띄었지만은 약간 좀 관망사적인 분위기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심경 대표님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도 조정 장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방어주가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네, 우선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음식료 업종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2%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역시나 눈에 띄는 상승 흐름 보였는데,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빙그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이 음식료 업종을 좀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이 식품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곡물 관련 우려된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지만은 소비자 가격 전이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에 따른 기대가 작용하면서 음식료 업종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전기가스 업종이라든가 철강 금속 그리고 서비스 업종도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의료 정밀 업종이 2% 넘는 하락, 그리고 통신 업종, 섬유 의복 업종도 0.6% 하락 흐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약간은 좀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시총 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는 0.9% 하락, 그리고 현대차가 1.4% 하락, 기아차 0.5%대, LG화학이 1.3%,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1.1% 하락 흐름 보이면서 전차군단과 그리고 정유업종, 그동안 약간은 좀 주도 업종으로서 기대를 모았던 업종군으로 어제는 투자 심리가 좋지 못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그 밖에 현대중공업은 반대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2%대, KB금융이 1%대, LG전자가 2.1%, 롯데쇼핑이 2.4%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약간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업종과 종목, 그리고 한 2등주 정도의 상승 탄력도가 어느 정도는 나온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쪽 업종별 흐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로 전문위원님, 어제 네. 코스피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었다면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화장품주 중에서요. 그래서 네. 코스맥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코스맥스를 한번 보신다면요. 어제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폭이 있었는데 그만큼 일단은 지금 매출적인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안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에 35%,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 161%가 증가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일단 신고가를 돌입하고,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업황이 비슷한 한국콜마라든지 다른 종목군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왜 흐름 자체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 분석을 한번 접근을 하시면, 일단은 고점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타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 그래서 주가의 탄력 자체 조금 죽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추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일단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상방에서 어느 정도 물량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함축된 에너지라고 하죠. 그만큼 밑에 있던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주가의 탄력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조정이 필요한 시기,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신다면 코스맥스와 더불어 한국콜마도 괜찮은 종목군으로 편입을 해놓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SK라는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SK 같은 경우에는 일단 SKENS죠. SKENS 같은 경우에 민간 상업 발전소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여름에 상당히 더웠습니다. 더운 만큼 그만큼 전력난을 겪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2분기 실적이 개선되면서 어느 정도 SK의 긍정적인 연결 실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많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 추이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자체를 조금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한번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셔서 어느 정도의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 전에 물량 자체가 많이 몰려있던 구간이기 때문에요. 지금 물량 자체가 없이 올라가는 모습 자체는 어느 정도는 올리겠다는 의지로 좀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안에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에 순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주가에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맥스와 SK 주가 흐름 살펴봐 드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심경 대표님.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엇갈린 양상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먼저 코스닥 강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락모나 업종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 종이목재 그리고 정보기기 업종도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섬유 의료 업종 같은 경우는 하락, 그리고 운수 장비 업종도 역시나 하락세, 화학 업종 역시나 좀 하락 흐름 보였는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약간은 상승과 하락, 좀 엇갈린 양상 속에서 상승한 종목이 좀 더 많은 상황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대장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3% 하락세 보였는데 서울반도체 마찬가지로 1.1% 하락, 그리고 SM이 1.2% 하락세, 포스코 ICT가 0.8%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그 밖에 CJ ENM은 1.4% 하락, 골프전 0.8%, 성우 하이텍이 2.8%대 하락세 보였지만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 상승한 종목은 그 상승 탄력도 상당히 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파라다이스가 5.7% 급등, 그리고 CJ 오쇼핑이 3%대 급등, 역시나 젠백스 8.6%대 상승 흐름으로 급등세 보였습니다. 그 밖에 인터플렉스가 2.9% 상승, 그리고 시즌 같은 경우는 1.7%, 메디포스트가 6.6% 강세 흐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상승한 종목군들의 상승 탄력도가 높아졌고 메디포스트를 비롯한 줄기세포 관련주도 강세 흐름 보이면서 지수 0.5% 넘는 상승 흐름을 이끌어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코스닥 업종별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어제 코스닥 쪽에서 이 대선 테마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새누리당 경선 후보였던 박근혜 위원장이 일단은 어느 정도 당선이 됐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박근혜 테마주고 올랐어야 되는데 어제 문재인 테마주고 올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스에 어느 정도 도는 게 아니라요. 수급적인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 테마주 중에서 우리들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들 생명과학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만큼 강한 상승을 좀 동반했다기보다는요. 일단은 순환매장세에 이어서 어느 정도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추세선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 자체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하단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추세 자체가 나왔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박근혜 테마주 중에서 어느 정도 한번 짚어보셔야 되는 종목이 추세 자체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은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도 부합이 되는 종목군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 지금 추세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어느 정도는 안착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단 자체도 어느 정도 지지가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위에 상단의 저항선을 뚫으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시세를 못 줬다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됐죠. 시장에 대한 노출된 재료였으니까 예상은 됐지만 어제 큰 상승폭을 못 줬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약하게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코스피 쪽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대표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가장 많이 사고 팔았습니까? 네, 우선은 코스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들 말씀드리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업종에 약간은 관심을 두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3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현대중공업 주가 상승을 좀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고, 그 밖에 관련된 종목은 전차군단에 조금은 어느 정도 관심 계속적으로 좀 지속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 SDI에 240억 원 매수, 현대모비스, 현대차,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세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파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다른 전차군단,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사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를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299억 원, 하지만은 매수폭은 그렇게 매도폭에 비해서 크지는 않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그 밖에 NHN,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KT에 대해서 기관이 매수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 보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삼성전자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1,100억 원대 넘는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 하락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하락세를 이끄는 모습 보였고, 그 밖에 오리온, 현대글로비스, 현대건설, 호남석유에 대해서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삼성 테크윈에 대해서 400억 원대 매도,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물산, 현대차,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매도세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시각이 약간은 좀 엇갈린 양상 속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팔고 대신에 기관은 사고, 또 현대차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파는 약간은 전차 군단에 있어서 엇갈린 시각이 조금은 특징적이었던 그런 수급 상황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코스닥 매수 상위 종목군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성광밴드, 그리고 메디톡스, 실리콘웍스, 게임빌,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종목군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CJ홈쇼핑, 그리고 위메이드, 파트론 같은 종목군을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시면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를 보시면 상당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은 의미 있는 선에서의 상승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하단 자체를 좀 지지하고 난 다음에 물량 자체를 받고 그만큼 많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보내고 난 다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실 수가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도 상위 종목군을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다음, 그리고 JC, 그리고 CJ홈쇼핑, 파라다이스, 그리고 네오위즈 인터넷 등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SM, 비아트론, 성광밴드, 그리고 메디톡스,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을 매도를 했죠. 일단 기관에 지금 성광밴드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물량보다는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더라도 밑꼬리를 강하게 다는 모습 자체, 그래서 그만큼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이다. 기관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 자체는 우리에게 매수 포지션을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가 1950포인트에 도달하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주를 매도하고 있는데 반대로 운송장비는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개인들은 기아차나 현대차 매수해봐도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신경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셔도 큰 수익률을 바라고 매수하는 것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네. 수급적인 측면, 삼성전자의 매도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전이가 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겠지만은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내수 판매 부진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해외 이슈도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약간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매수보다는 조금은 관망하시는 자세, 다른 낙폭과대 업종 쪽으로 관심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즈인베스트 심경 대표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이슈를 보였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슈가 됐던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었습니까? 예, 전일 이슈가 됐던 종목을 좀 보면 최근 이제 전기전자, 자동차 이러한 종목들은 약간의 좀 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러한 종목들이 좀 쉬면서 기존의 시장이 좀 좋지 못하면서 강했던 화장품 관련이라든가 카지노 관련 업체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관련해서 GKL이라는 종목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지난주였죠. 17일 날, 동해목 같은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카지노 업체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정부에서 이제 내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선상 카지노를 도입할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제주도를 이제 모항으로 하는 상해, 제주, 일본 이렇게 운항을 하는 크루즈선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치를 허용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경쟁사라고 생각을 하는 파라다이스와 이제 GKL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영종도 IBC 지구 개발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이제 선상 카지노 운영업자로서 GKL이 선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좀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도 최근에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나중에 추후에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실제 매출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전망입니다. 선상 카지노 영업 허용 평수 같은 경우 한 300평 정도로 추산이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한 규모의 현재 지금 동사가 운영하고 있는 부산 롯데점의 한 절반 규모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그런 매출에 좀 영향 증가를 좀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 좀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했는데요. 방문객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나 이런 쪽에서 계속 방문객이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경기 부진 영향으로 드롭백이 좀 감소하는 이런 부분으로 약간의 실적이 좀 감소가 됐지만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뭐 그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가는 견조하게 쭉 계속 지속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죠. 드롭백의 어떤 증가한 부분을 앞으로 좀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카지노라는 그런 특성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경기에는 좀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출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을 좀 보자면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진출 계획 이런 부분도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제주도 중부단지 복합 리조트 사업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신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제 배당도 종목 같은 경우 3회 배당 수익률도 높은 종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4.1% 정도로 업계 내에서는 배당 수익률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투자 포인트, 한 가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월봉을 한번 보시면은, 월봉이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25,000원 선, 이 가격선을 어떻게 보면 박스의 좀 상단 부위, 한 2년 동안의 어떤 박스권의 그런 부분 상단 부위를 돌파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좀 상승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을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25,500원에서 26,000원 이 밴드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KL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다음 살펴볼 종목은 코스닥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상당히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좀 약했었고 지금 다시 이제 코스피 시장이 좀 쉬는 구간에서 코스닥 시장은 다시 조금 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구간입니다. 네. 예, 상대적으로 약간은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약한 모습이긴 한데 그러한 시장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연중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종목인 오스템 임플란트 이 종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19개 생산 판매 법인으로 좀 구성이 된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 업체죠. 본사하고 해외에 이렇게 다 쭉 배치가 좀 되어 있는데요. 상반기 때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가 좀 말을 해주듯이 좋은 실적을 나타내게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좀 배경을 좀 보자면 해외 법인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 680억 원이었던 해외 법인 매출이 올해 1,000억 원가량, 1,000억 원 이상으로 좀 증가가 될 전망이고요. 2006년도에 미국이나 아시아를 중심으로 설립한 해외 법인들이 현재 지금 대부분 자리를 잘 잡고 있고 거의 흑자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중국 법인이 매년 한 60-70%씩 아직까지도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에도 더 호조를 좀 보여줄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 가지 좀 우려점은 국내 시장에서는 약간의 성장 부분이 좀 한계점이 다다르지 않았나, 임플란트 부분이 약간은 좀 한계점이 다다르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해답을 찾자면 해외 시장에서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을 동사가 잘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앞으로 추가적인 또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인구 이제 1만 명당 임플란트 시술 개수가 한 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10,000명당 1개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중국에서의 어떤 잠재 성장성 이 부분이 여전히 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반기 같은 경우는 터키에 이제 20번째 해외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 이런 남미 쪽이라 중남미 쪽이라든가 이란, 사우디 이런 중동 쪽에도 진출을 해서 현재 동사에서 밝히는 그런 계획상은 2020년도까지 해서 50개 해외 법인만을 갖춘다는 그러한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좀 시간이 걸리고 좀 먼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그렇게 잘 진행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은 작년 말에 비해서 거의 주가가 한 50% 이상이 좀 상승이 됐다는, 많이 올랐다는 그런 좀 부담감이 있는 상태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해외 성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동사와 어떤 경쟁사들의 부분을 좀 봤을 때 해외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시가총액이 매출이 한 3배가량 이 정도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동사 같은 경우 연매출이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에 좀 못 미치고 있죠. 그렇다면 해외 그런 경쟁사 시장과를 봤을 때 시총이 한 6천억 정도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19,000원에서 19,4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22,000원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8,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대응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독일식 리스터 연금제도 도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연금체계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합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득세를 현행 수준의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쪽 행사비, 인테리어비, 물류비 등 납품업체의 각종 부담이 최근 수년 새 크게 늘어난 반면 판매 수수료 인하는 소폭에 그쳤습니다. 주식경제부는 수출 유관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업종별 품목별 수출입 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슈 뉴스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은퇴 뒤에 뚜렷한 재무 기반이 없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실버푸어 문제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독일식 리스터 연금 제도 도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최근 발표한 연금소득세제 개편안의 후속 보완 작업으로 리스트 연금을 벤치마킹하는 저소득층 지원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지난 2001년 도입된 리스트 연금은 정부가 가입자에게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후 정산식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자격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들입니다. 이처럼 기획재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일종의 개인연금 보조금을 주는 리스트연금 제도 도입을 구상하는 것은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불거진 실버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노후 자금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난해 11.2%에서 2030년에 24.3%까지 급증할 전망입니다. 네, 노인 빈곤층 문제와 함께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우스 푸어 문제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고 부채만 늘면서 새로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당정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 해법 제시에 나섰다고 하죠. 예.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자 취득세를 현행 수준의 절반 수준까지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폭을 확대하고 배드뱅크를 설립해 이자를 탕감해주는 등 하우스푸어의 빚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4개 항목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를 봤는데요. 취득세는 현재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50%를 감면한 2%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를 인하한다면 지난해 수준인 1주택자 1% 감면, 2주택자 이상 소유자 2% 감면 등이 유력합니다. 바로 지금의 절반 수준인데요. 당정은 또 하우스푸어의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폭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이 밖에도 금융권 공동출자를 통한 배드뱅크 설립,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재원 확대, LTV 60% 초과 대출에 대한 금융권 상환 요구 자제, 리츠 등 민간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 매입 후 임대 전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의 영세 납품업체에 대한 부담 떠넘기기,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이들 대형 유통회사들이 겉으로는 영세 납품업체를 돕는 척하면서도 여전히 뒤로는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요. 예, 납품업체들 등골을 휘게 했던 백화점, 대형마트, TV 옵션비 등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가 소폭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인하 수준이 미미한 데다가 판매 촉진비, 인테리어비, 물류비 등 납품업체의 전가하는 추가 부담 비용은 오히려 크게 늘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국내 11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 수준과 각종 추가 부담 실태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보면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대 백화점 납품업체의 평균 판촉 행사비는 2009년 120만 원에서 지난해 140만 원으로 17% 늘었습니다. 납품업체들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호소했던 인테리어비도 4,425만 원에서 4,765만 원으로 10% 증가했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평균 판촉 행사비 역시 1억 5,010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20% 증가했습니다. 특히 5대 홈쇼핑의 경우 개별 납품업체가 부담시키는 평균 자동 응답 시스템 비용이 3,130만 원에서 4,850만 원으로 무려 55%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각종 부담은 큰 폭으로 늘었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 수로 인하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는데요. 네. 예. 업체별로 보면 백화점이 29.7%에서 29.2%로 0.5포인트, TV 홈쇼핑 34.4%에서 34.0%로 0.4%포인트, 대형마트는 판매 작년 기준 5.4%에서 5.1%로 0.3%포인트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무역보험 지원 대상 추가로 신용 한도가 3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출이 중요한 국내 회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예,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10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무역보험 중점 지원 대상으로 추가돼 신용 한도가 최대 3배 늘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20일 홍석우 장관 주재로 무역협회에서 단기 수출 증대를 위한 수출 유관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역보험공사의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달부터 10월까지는 무역보험 집중지원기간으로 정해 중소 중견기업 수출에 12조 원, 신흥시장에 29조 3천억 원, 플랜트 선박에 7조 8천 원 등을 지원합니다. 또 UAE 등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무역보험 신용한도를 기업별로 최대 3배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